요즘 뉴스를 보면 캄보디아의 끔찍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인을 납치하고 나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현지 쓰레기통에서 여권이 발견되었다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죠.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하나의 사회 붕괴 현상처럼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나라가 한때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피해자가 많은지 끔찍스러울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연루된 이 캄보디아가 어쩌다 이렇게 범죄 소굴이 되었으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며 오늘은 캄보디아로 안내하겠습니다. 여행이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모두가 조심해야 하기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950년대 초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뒤 새롭게 건국된 왕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수도 푸놈펜은 활기를 잃지 않았죠. 도심에는 프랑스식 건물이 즐비했고 은행과 상점, 극장, 호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폐허 속에서 재건을 시작하던 시기였지만 캄보디아는 관광과 무역으로 외화를 벌며 자신감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시아누쿠 국왕은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를 내세웠죠.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세계를 갈라놓았지만 캄보디아는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균형 전략 덕분에 외국 자본이 들어왔고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었죠. 푸놈펜은 아시아의 예술 중심지로 주목받았으며 영화와 음악, 건축 분야에서 서구식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GDP는 7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캄보디아는 그 2배가 넘었죠. 당시엔 오히려 한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원조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푸놈펜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리고 시민들이 극장에서 유럽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신문은 매일 발행됐고 시내 중심가엔 고급 자동차가 드나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천연자원도 풍부했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는 쌀 생산량이 많았고 고무석 유목재 자원도 수출 품목이었죠. 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했고 도시 인구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상류층 주택이 늘어났으며 도로에는 전차가 다녔습니다. 이 시기 푸놈펜은 작은 파리라 불릴 만큼 세련된 도시로 평가받았죠. 시아누쿠는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족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흔적을 유지하면서도 캄보디아의 불교 전통과 예술을 부흥시켰습니다. 왕립예술대학, 국립극단, 방송국이 설립되며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시대를 노래했죠. 사람들은 왕의 리더십을 신뢰했고 국민적 자부심도 높았습니다. 이 무렵만 해도 캄보디아의 미래는 밝아 보였죠. 베트남과 라오스가 전쟁의 불길 속에 있을 때도 캄보디아는 비교적 평화로웠죠. 외교적으로는 비동맹 국가로 인정받으며 아시아 내 협력 관계를 넓혔습니다. 일본과의 교역도 활발했고 유럽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항공 노선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했던 번영 뒤에는 미묘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도 푸놈펜의 번영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했고 농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부유층은 도시로 몰렸고 빈부격차가 벌어졌죠. 시아누쿠의 통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왕권 중심의 체제가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식인과 젊은 세대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보였고 정권 비판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농업 중심 국가였고 산업화 속도가 더뎠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이 1차 상품에 머물렀고 도시 외 지역은 발전이 느렸죠. 국가의 부는 일부 계층에 집중되었으며 제도적 기반은 약했으며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훗날 큰 균열로 이어집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국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베트남전이 격화되며 미군 폭격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캄보디아는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죠. 외교적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국경 근처에서는 이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아누쿠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흔들렸고 내부에서는 군부와 공산 세력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까지도 푸놈펜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카페에는 유학생과 외국인 기자들이 앉아 있었으며 거리에는 유럽식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이 오갔죠.
하지만 수도의 안락함 뒤에서는 국가의 균열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대립, 경제적 불균형, 외세의 개입이 서서히 나라의 방향을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캄보디아의 역사는 빠르게 어두워집니다. 한때 동남아의 보석으로 불렸던 그 나라가 어떻게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그 변곡점은 바로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캄보디아의 안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 왕의 통치는 여전히 유지됐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졌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죠. 수도 푸놈펜의 화려함과 달리 시골 마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로도 병원도 학교도 부족했으며 정부가 외국과 교역을 확대할수록 일부 상류층만 더 부유해졌습니다. 농민과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그 불균형은 서서히 사회의 밑바닥을 흔들었습니다. 시아누크의 중립 외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날의 검이 되었어요. 미국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공산권 역시 그를 경계했습니다. 베트남전이 격화되자 미군의 폭격이 캄보디아 국경까지 번졌습니다. 미국이 북베트남 보급로를 끊기 위해 캄보디아 영토 일부를 공격한 것이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농촌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아누크는 항의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정권 내부에선 군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왕의 친정체제가 장기화되며 부패가 심해졌고 정실 정치가 만연했습니다. 시아누크를 비판하던 장교들과 관료들은 점차 세력을 키웠습니다. 동시에 농촌 지역에서는 급진적 사상을 내세운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지식인들은 현실을 비판하며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고 이들이 나중에 크메르루주의 핵심이 됩니다. 1965년 시아누크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사회주의를 택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과의 불화로 이어졌고 경제 지원이 줄어들며 경기 침체가 시작됐죠. 동시에 베트콩 세력이 캄보디아 영토를 이용하면서 국경 지역은 사실상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 분노가 정권에 대한 적대감으로 쌓였습니다. 1970년 3월 마침내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론놀 장군이 시아누크를 축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이죠. 왕은 중국으로 망명했고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캄보디아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이념의 대립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국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군사정권은 반공을 내세우며 미국과 손을 잡았고 미군은 다시 폭격을 확대했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국민들은 전쟁의 한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외치던 세력은 이 틈을 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도시를 버리고 순수한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폴 포트였습니다. 그의 조직 크메르루주는 처음엔 농민과 지식인, 반정부 세력의 혼합체였지만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들은 기존 사회를 완전히 부정했고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내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떠돌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1975년 4월 푸놈펜이 함락됩니다. 수도로 밀려온 피난민 수만 명이 길거리에 넘쳐났고 정부군은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정권의 깃발이 세워지는 광경을 지켜봤죠. 그날 이후 캄보디아의 역사에는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1975년 4월 17일 크메르루주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앙카르라 불렀습니다. 조직 혹은 위대한 공동체라는 뜻이었죠. 폴포트는 도시를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교육, 종교를 모두 부정하고 오직 노동과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첫날부터 푸놈펜 시민 200만 명이 강제로 도시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폭격이 다시 시작된다는 선전에 속아 짐을 챙기지도 못한 채 걸어나갔죠. 노인, 아이, 환자 모두가 도시를 빠져나와 끝없는 행렬을 이뤘습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수많은 이들이 길 위에서 굶어 죽거나 쓰러졌습니다.
폴포트는 도시 문명을 부패한 질서라 규정했습니다. 돈, 시장, 학교, 병원, 종교를 모두 없애고 모든 국민을 농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화폐는 폐지되었고 사유재산은 금지됐습니다. 결혼도 국가가 통제했고 가족 개념조차 해체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습니다. 지식인과 전문직은 적의 씨앗이라 불렸습니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한 사람도 있었죠. 교사, 의사, 공무원, 기자들이 트럭에 실려 사라졌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푸놈펜의 대학과 도서관은 폐쇄됐고 병원은 버려졌습니다. 사회는 한순간에 중세 이전 상태로 퇴행했습니다. 앙카르는 새로운 인간류 피플을 만들겠다 주장했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공포와 굶주림뿐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이 일상이 되었고 하루 12시간 이상 들판에서 일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처형됐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질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감시하도록 교육받았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밤 총성과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크메르루주가 만든 수용소는 온갖 고문과 학살의 현장이 되었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곳이 툴슬랭, 즉 S-21 수용소였습니다. 약 1만 7천 명이 이곳에 수감되었고 살아서 나온 사람은 손가락에 꼽힙니다. 그들의 사진과 기록은 지금도 푸놈펜의 한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4년 동안 약 17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잃었고 사회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교사와 의사가 사라졌고 농업 생산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1979년 베트남군이 국경을 넘어 크메르루주를 몰아냈습니다. 폴포트 정권은 무너졌지만 나라의 기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제도는 없었고 인재는 사라졌으며 국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캄보디아는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979년 베트남군이 푸놈펜을 점령했을 때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주검이 남아 있었고 건물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죠. 크메르루주의 사녀는 나라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행정기관은 사라졌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의사와 교사는 대부분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죠.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구가 아니라 재건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회의 기억이 지워진 상태에서 제도를 다시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생존자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고 누가 크메르루주에 협력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신정부는 인민공화국을 표방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약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외세의 개입이 맞물리면서 캄보디아는 또다시 분열했습니다. 크메르루주 잔당은 산악지대로 숨어 반군 활동을 이어갔고 내전은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오랜 불안정 속에 갇혀 있었죠.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평화협정을 중재했고 1993년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시아누크 왕이 상징적인 군주로 복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력 다툼이 계속됐고 부패는 일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제도와 도덕, 교육 시스템을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교육과 보건 인프라는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교사가 없었고 교과서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기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로 내몰렸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비효율적이었고 산업 기반은 미약했습니다. 국제 원조에 의존한 경제는 외부의 영향력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재건은 표면적으로는 진행됐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층은 자원을 독점했고 부패가 다시 구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폭력은 처벌되지 않았고 정의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크메르루주 가해자 상당수는 지역 권력자가 되어 그대로 정치 무대에 남았습니다. 법이 없는 곳에서 정의는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돈과 권력이 채웠습니다. 1990년대 말 관광산업이 부활하면서
겉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외국 자본이 호텔과 카지노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극소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가난했고 농촌 인구는 발전해서 소외됐습니다. 사회는 부패와 불평등 속에서 또다시 왜곡된 성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안정과 성장을 약속했지만 그 기반은 취약했습니다. 군부와 재벌이 결탁했고 공무원 사회는 뇌물로 움직였습니다.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했습니다. 가난은 세습됐고 교육은 여전히 특권층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는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재건은 실질적인 복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를 버티는 데 급했고 국가는 미래보다 오늘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뿌리는 다시 약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캄보디아는 그 반복을 피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수도 푸놈펜은 활기차 보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엔 여전히 깊은 그늘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패와 범죄입니다. 정부 고위층과 재벌이 밀착되어 있고 법은 권력에 종속돼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판적 목소리는 쉽게 사라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불법 경제가 자라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는 국제범죄 조직의 거점으로 급부상했죠. 특히 온라인 사기, 이른바 스캠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온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불법 서버를 운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인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를 속여 강제로 일하게 만들죠.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이 산업의 규모는 연간 12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입니다. 도시는 발전했지만 시골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빈부격차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심한 편에 속하죠. 부자들은 수도의 호화 아파트에서 외국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농촌의 아이들은 여전히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수준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도시 학생들은 외국어와 기술을 배우지만 시골 학교는 교재조차 부족합니다. 정부는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경제가 성장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종속이 심화됐습니다. 시아누쿠 시대의 중립 외교는 사라지고 오늘의 캄보디아는 특정 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였죠. 경제는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자립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사회적 불신도 여전합니다. 크메르루주 시절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두려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습니다. 공권력이 약하니 범죄가 늘고 경찰조차 뇌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대상 범죄나 납치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납치 사건이 대표적이죠. 한때 문화의 중심이던 프놈펜은 이제 범죄 뉴스로 더 자주 언급됩니다. 도시는 커졌지만 시민의 삶은 불안합니다. 부패와 범죄가 일상이 된 사회에선 미래를 그리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불안한 경제 구조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캄보디아의 오늘은 겉으로는 발전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극이 개인의 생존으로 전가된 사회, 제도보다 인간관계가 우선하는 사회, 그리고 법보다 돈이 더 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썩어가고 사회는 그 변화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캄보디아의 몰락은 단 한 번의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판단, 제도의 약함, 권력의 부패가 동시에 만들어낸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그 비극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안의 균열은 여전히 깊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지금도 캄보디아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의 참극 이후 캄보디아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여전히 그 시절에 묶여 있습니다.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은 세대는 말을 아꼈고 다음 세대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학교 교과서에는 그 시대의 기록이 간략하게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여전히 절반만 복구된 상태입니다. 국가의 재건은 물리적 복원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건물이 세워졌지만 사회의 기반인 신뢰와 윤리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과거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시민들은 다시 현실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던 나라가 다시 두려움 속으로 닫혀버린 셈이죠.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캄보디아는 3번의 체제를 겪었습니다. 왕정, 공산주의, 군부 권위주의가 이어졌고 그 사이에서 국민들은 늘 희생자였습니다. 체제는 바뀌었지만 권력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 국민은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외국의 문화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제도에 갇혀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는 특정 계층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자유를 배우지 못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단어로만 남아있죠. 캄보디아는 지금 2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현대를 비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과거의 그늘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새롭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안다.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제는 전쟁도 폭력도 혁명도 없지만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그 평화는 조용한 침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 불안이 나라를 잠식하고 그 침묵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에게 아직 과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멈춘 적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제자리입니다.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아물지 못한 채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돌아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고요한 파열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전쟁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총과 탱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범죄가 대신했죠. 도시는 화려해졌지만 그 안엔 또 다른 전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캠 조직, 인신매매, 마약, 부패한 권력. 이제 캄보디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낡은 프랑스식 건물 옆엔 새 쇼핑몰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오토바이를 탄 청년들이 모여 있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지만 이제 이 나라는 총 대신 인터넷으로, 전선 대신 키보드로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감금되고 한국인이 범죄에 동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건 캄보디아만의 일이 아닌 국제범죄 조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닙니다. 마약 범죄와 온라인 사기가 이미 국경을 넘어 우리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과 느슨한 경계 속에 그 불씨가 이곳에서도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캄보디아는 과거의 비극을 끝내지 못한 나라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어둠이 우리의 경고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